안녕하세요. 특수감각 강의를 맡은 생략교실의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감각 중에서 비주얼 센스부터 먼저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안구에 대해서 해부학적이나 조직학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몇 가지 구조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먼저 보면 제일 앞쪽에 결막, 컨전티바가 있고요. 그 바로 뒤쪽에 각막, 코니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쪽에는 액체가 차 있는데요. 이걸 보고 전방 및 방수라고 합니다. 안테리어 챔버가 있고 그 안에 에큐어스 휴머인 액체가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쪽에는 수정체 렌즈가 있는데, 렌즈는 앞쪽에 홍채 아이리스 머슬로 덮여 있고, 머슬과 머슬 사이에 수정체가 노출된 부위를 동공, 푸필이라고 합니다. 아이리스 머슬은 끝에 서스펜서리 리가먼트와 연결되어서 그 뒤쪽에 실리어리 머슬, 선모체 근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뒤쪽으로는 유리체, 비트러스 휴머라는 젤리 같은 성분의 액체가 있습니다. 비트러스 휴머 뒤쪽으로는 망막, 레티나가 있고, 망막에는 중간에 초점이 모이는 망막 중심 오목, 포베아라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가면 우리가 맹점으로 알고 있는 시반, 여기가 시신경과 혈관이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고요. 그 뒤쪽으로 맥락막, 콜로이드와 스클레라, 공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망막 중심 오목이 있었던 부위를 황반, 마쿨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왼쪽 그림은 결막과 각막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단 각막이 코니아죠. 코니아는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코니아 주변으로 보면 컨정티바가 둘러싸고 있는데, 노란색 부위, 그 다음에 붉은색 부위, 그리고 눈꺼풀 안쪽에도 결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막이 코니아를 보호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비주얼 센스는 외부에 있는 시각 정보를 우리 몸에 전달하는 것, 대뇌로 전달하는 것인데, 외부의 이미지가, 빛의 이미지가 렌즈를 통해서 역상으로 비추어서 망막에 비추어지게 됩니다. 이때 여러 가지 굴절율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여기에 보면 공기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면 정확한 상을 볼 수가 없고, 코니아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코니아 일부를 깎거나 해서 시력 교정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렌즈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렌즈 삽입술 등을 통해서도 시력 교정을 합니다. 그 이외에도 눈 전체의 원의 모양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도 시력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안저 검사를 통해서 눈의 안저, 즉 바닥면, 푼더스를 볼 수가 있는데, 이때 보는 것이 바로 레티나가 되겠습니다. 망막에 보다시피 아까 앞서 봤던 구조물처럼 황반, 즉 초점이 모이는 부위가 있고요. 그 옆에 우리가 흔히 알듯이 맹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는 시신경이나 혈관들이 들어오고 나오는 부위이기 때문에 여기는 상이 맺히면 볼 수가 없는 부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위를 시신경 유두, 아주 굵은 신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신경 유두라고 하고, 그 위에 망막 혈관들이 이렇게 맹점에 있는 부위에서부터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안저 검사, 즉 옵살모스코프를 이런 두 가지 아래 위에 보이시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간단한 검사만으로도
망막에 시신경 유두가 혹시 위축이 되어 있진 않은지, 또는 혈관이 확장이 되어서 부어 있지는 않은지, 황반에 변성이 온 것은 아닌지 등을 알 수 있고, 황반은 사실 색깔이 이렇게 검게 보이는 이유는 많은 시각 세포들이 여기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쪽에 렌즈와 푸필, 그 다음에 아이리스 머슬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렌즈 앞쪽에는 아이리스 머슬이 이렇게 덮고 있고 푸필이 있는데요. 이 동공의 크기는 아이리스 머슬의 수축이나 이완 등에 의해서 푸필의 동공의 크기가 변하고, 그를 통해서 눈으로 들어오는, 렌즈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이리스는 자세히 보시면 근육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스핑터 머슬이고 그 뒤쪽에는 딜레이터 머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 방향이 다릅니다. 그리고 렌즈는 보시면 렌즈 끝에 이렇게 서스펜서리 리가먼트에 연결되어서 뒤쪽에 실리어리 머슬, 실리어리 바디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를 크기를 조절을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이유는 사실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것인데, 빛의 양을 조절하게 되면 우리 눈의 초점, 즉 상을 좀 더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양을 조절하는 이유는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상을 좀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흔히들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빛의 양이 적기 때문에 동공을 확대를 하고 빛의 양이 눈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현상을 많이 봐왔을 겁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오른쪽 그림 보시면 동공이 이렇게 수축 이완을 하게 되는데, 동공이 크기가 작아졌을 때는 밑에 그림 보시면 이렇게 스핑터 머슬 또는 서큘러 머슬이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딜레이터 머슬이나 이런 스트레이트형의 머슬이, 라디알형의 머슬이 수축을 해서 이렇게 동공이 확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렌즈도 보시면 렌즈 양 끝에 리가먼트가 있고 뒤쪽에 실리어리 바디 머슬이 있는데, 렌즈가 이렇게 얇게 변하는 것은 실리어리 머슬이 이렇게 릴렉세이션 되고, 반대로 리가먼트는 팽팽해지죠. 이때는 아주 원거리의 디스턴스 비전을 볼 때 렌즈가 얇아지고요. 니얼 비전, 즉 가까운 것을 볼 때는 렌즈가 뚱뚱해지는데, 이때는 리가먼트는 이렇게 헐렁해서 구불구불해지고, 실리어리 바디, 즉 실리어리 머스는 수축을 하게 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다시 원거리와 근거리, 니얼 비전과 디스턴스 비전일 때 렌즈의 모양을 정리해 두었는데요. 이때 이제 우리가 이 렌즈의 조절은 어떻게 보면 실리어리 머슬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조절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절은 다음과 같은 오른쪽에 있는 신경 패스웨이를 따라서 실리어리 바디와 아이리스 머슬도 함께 조절이 되게 되는데, 패스웨이를 한번 보시면 망막, 그 다음에 프리렉툼, 에딩거 웨스트팔 뉴클레우스, 실리어리 갱글리온을 통한 다음에 수정체 조절을 모양체근, 즉 실리어리 머슬을 조절함으로써 수정체의 크기를 조절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홍채근의 경우, 즉 아이리스 머슬의 경우에는 변형계, 시상하부, 그 다음에 superior cervical ganglion을 통해서 교감신경이 홍채근을 확장하고 부교감신경이 수축하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홍채근의 이 아트로핀 부분은 뒤에 슬라이드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러한 회로도는 다시 이런 그림을 통해서 보면 좀 더 이해가 되는데요. 빛이 들어가는 경로입니다. 빛이 우리 눈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첫 번째 들어가게 되는데요. 들어가서 뒤쪽으로 넘어가서 제일 뒤쪽에서 프리텍탈 뉴클레우스가 보이죠. 프리텍탈 뉴클레우스를 통해서 앞쪽에 있는 에딩그 웨스트팔 뉴클레우스에서 서로 간의 정보가 교차가 되고, 그 다음에 신경 경로인 왼쪽 오른쪽에 있는 에딩그 웨스트팔 뉴클레이에서부터 뻗어나오는 신경 경로를 통해서 양쪽의 실리어리 갱글리아로 간 다음 우리 앞쪽에 있는 실리어리 머슬 또는 아이리스 머슬을 조절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수정체의 모양을 조절하고 또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 수정체의 어코모데이션이죠. 즉 니얼 비전 또는 더 수정체가 두꺼워지는 것은 주로 부교감 신경이 실리어리 머슬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요. 교감신경이 주로 실리어리 머슬을 이완시키는데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동공에 대한 것은 아이리스 머슬이 수축과 이완을 하는데 머슬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기억하시면 좋냐면, 동공이 확장되는 것은 교감신경의 컨트롤을 받고, 동공이 작아지는 수축은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수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공이 확장과 수축에 어떠한 근육이 관여되는지는 앞 슬라이드를 보고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아트로핀이라는 부교감신경 억제 물질을 눈에 한 방울 떨어뜨리게 되면 부교감신경이 억제가 되기 때문에 동공이 수축을 할 수 없고 확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트로핀을 눈에 한 방울 떨어뜨리게 되면 동공이 확장이 되고, 이를 통해서 안저 검사가 좀 더 용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과에 갔을 때 눈에 아트로핀을 넣고 안저 검사를 하게 되면 의사는 안저를 좀 더 확연하게 볼 수가 있고, 환자의 경우는 이 때문에 몇 시간 동안 동공이 작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흐릿한 시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푸필러리 리스판스는 하나의 말초 반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추신경계가 관여하지 않고 일어나는 리플렉스인데요. 그래서 눈으로 빛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뒤쪽에 있는 프리텍탈 뉴클레이에서 바로 아래쪽으로 에딩그 웨스트팔 뉴클레우스를 통해서 바로 운동신경을 통해 우리 눈의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게 되는 반사를 푸필러리 리스판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패스웨이를 기억하는 것은 푸필러리 리스판스는 정상적인 사람에서는 한쪽 눈에 빛을 비추었을 때 이렇게 신경회로도에서 보시다시피 프리텍탈 뉴클레우스, 에딩그 웨스트팔 뉴클레우스에서 정보의 교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교차가 일어나기 때문에 반대쪽 눈에서도 이렇게 동공의 수축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병적인 또는 손상이 있는 부위를 가진 환자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웃풋을 담당하는 실리어리 갱글리아 이후에 신경에 손상이 있는 환자, 또는 입력을 담당하는 옵틱 너브나 옵틱 키아즘 부위, 또는 후반부에 있는 프리텍탈이나 에딩그 웨스트팔 부위의 손상을 받은 부위에 따라서 이러한 동공의 반사가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피지컬 이그잼, 신경학적 검사만으로도 이렇게 푸필 리스판스를 봐서 어느 부위에 신경학적 손상이 있는지를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리플렉스는 이제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바로 운동신경으로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리플렉스고, 지금 보여지는 그림은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 정보가 중추신경계인 비주얼 콜텍스, 즉 시각 정보를 해석하는 콜텍스까지 연결되는 시그널 패스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들어온 정보는 옵틱 너브를 따라서 옵틱 키아즘 영역을 지나고, 그 다음에 라테럴 제니큘레이트 바디 통한 다음에 옵틱 라디에이션을 통해서 비주얼 콜텍스 후두엽에 있는 비주얼 콜텍스로 정보를 전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 양측 눈에서 예를 들면 왼쪽 레프트 아이의 왼쪽은, 그 다음에 라이트 아이 왼쪽 부위인 이 빨간색 부위는 이 붉은색 패스웨이를 따라서 콜텍스로 전달이 되고, 레프트 아이의 파란색 부위, 그 다음에 라이트 아이의 파란색 부위는 이런 파란색 패스웨이를 따라서 비주얼 콜텍스 쪽으로 연결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다시 좀 더 설명하자면, 이것이 바로 비주얼 필드, 시야를 담당하는 영역이 되겠는데요. 간단한 시야 검사만으로도 어느 영역에 또는 어느 패스웨이에 손상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라이트 비주얼 필드를 주로 보는 것은 양쪽 눈에서 왼쪽 편, 그 다음에 레프트 비주얼 필드를 담당하는 것은 양쪽 눈에서 오른쪽 편에 있는 신경들이 이를 담당하고, 각각의 패스웨이를 따라서 레프트 비주얼 필드는 오른쪽에 있는 콜텍스로, 라이트 비주얼 필드에 대한 정보는 주로 레프트에 있는 콜텍스로 정보가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학적 검사 또는 간단한 검사만으로, 비주얼 필드 시야에 대한 검사만으로도 어느 영역에 대략적인 손상이 있을 것을 추측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신경 경로를 따라서 시각 정보가 후두엽에 있는 비주얼 필드 콜텍스, 비주얼 콜텍스로 정보가 전달되게 되어 있고, 비주얼 콜텍스는 보시면 프라이머리 비주얼 콜텍스, 세컨더리 에리어 비주얼 콜텍스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 우리 시각 정보를 해석하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은 시각 정보 이외의 눈에 대한 것들을 보겠는데요. 눈의 체액계입니다. 눈의 체액은 크게는 렌즈 앞쪽에 있는 체액과 렌즈 뒤쪽에 있는 체액으로 나눌 수 있는데, 렌즈 앞쪽에 있는 것이 전방수 에큐어스 휴머가, 안티리얼 에큐어스 휴머가 되겠고, 이는 실리어리 바디 부분에서 전방수 액체가 만들어지고 렌즈 앞쪽에 이렇게 차 있고요. 그 다음에 실리어리 머슬 앞쪽, 그 다음에 아이리스 앞쪽에 있는 슐렘관을 통해서 배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출된 것은 다시 정맥으로 환원이 되고요. 렌즈 뒤쪽에 있는 비트러스 휴머에 있는 액체도 아주 젤리와 같은 조금 더 점도가 높지만, 이 부분에 있는 비트러스 휴머도 결국에는 레티날 베스를 통해서 다시 환류가 되게 되겠습니다. 먼저 앞쪽에 있는 안테리어 챔버에 있는 방수 에큐어스 휴머에 대한 얘기인데요. 수정체 앞부분에 있는 방수는 유동성이 높고 아주 물같은 형태의, 물과 같이 유동성이 높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액체의 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리어리 바디 부분에서 만들어져서 아이리스 앞쪽에 있는 구멍으로 빠져나가서 정맥계로 환원이 되는데, 이러한 유동성은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고 얼마가 빠져나가는지에 대한 이 양이 안압을 결정하게 됩니다. 안압은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느냐, 그다음에 슈렌관으로 얼마나 많이 빠져나가는 정도에 따라서 약 15 정도의 mmHg의 머큐리의
안압이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 안압이 너무 높은 것을 녹내장이라고 합니다. 녹내장의 원인은 너무 많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는 실행관 안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원활하지 않을 때도 녹내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녹내장이 생겨서 앞쪽에 안압이 올라가면 영구적인 실명의 위험이 있는 이유는, 앞쪽에 안압이 올라가서 전체적인 구조물이 뒤쪽으로 압력을 주게 되면 레티나에 있는 시각세포, 시신경 등이 기계적인 압력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회복이 될 수 없는 실명의 위험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그림을 보시면, 실리어리 바디에 있는 프로세스 끝에서 액체가 만들어지고 렌즈 앞쪽을 통해서 이렇게 실행관으로 빠져나간 다음에 정맥계로 환원이 되는데, 이 액체는 사실 렌즈의 유동성도 제공하고 눈을 보호하는 역할, 또는 눈의 굴절률을 결정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눈 외부에 이렇게 눈물샘이 있는데요. 이 눈물샘은 눈 바깥에 이렇게 라크리말 글랜드가 있고, 이를 통해서 눈 앞쪽에 액체가 있도록 하고, 이는 코 쪽에 있는 캐널을 통해서 라크리말 싹을 통해 네잘 캐비티 쪽으로 빠져나가도록 이런 패스를 통해서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실 어릴 때 이렇게 라크리말 싹 쪽에 구멍이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아기들이 이렇게 눈물이 흐르는 현상을 볼 수도 있고요. 또는 라크리말 글랜드에서 나오는 덕트 쪽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눈물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 등을 겪을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녹내장에 대한 건데, 이렇게 실제 환자의 눈을 봤을 때 약간 녹색빛으로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글라우코마라, 녹내장이라고 이름이 붙여졌고, 사실 원인은 다양합니다. 안압이 증가되는 방수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거나 바깥으로 유출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인데, 여러가지 원인에 따라서 오픈 앵글, 클로즈 앵글로 나누기도 하지만, 주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영구적인 시력의 손상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옵틱 너브가 기계적으로 눌려서 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레티날 갱글리언 셀들도 죽게 된다. 그래서 세포들이 시력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죽기 때문에 이렇게 차츰차츰 마진 쪽에 있는 영상들이 이렇게 검게 보이지 않는 증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녹내장은 안과적으로 보면 응급이 되겠죠. 빨리 조치를 취해줘서 옵틱 너브나 레티날 셀들이 영구적인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내장인데요. 백내장은 렌즈 자체의 손상입니다. 렌즈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프로테인인데요. 프로테인이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서 프로테인이 변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렌즈가 이렇게 부옇게 흐리게 클라우딩이 되고 딱딱해지고 두꺼워지는 현상을 백내장이라고 하는데요. 흔히 고기 프로테인 덩어리인 고기를 굽게 되면 변성이 와서 색깔이 변하죠. 그것처럼 프로테인의 변성이 오는 것인데, 후천적인 원인은 나이가 들거나 또는 UV에 의해서 외상을 입은 경우에 이렇게 색깔이 변하게 되고 렌즈가 변하게 되고, 감염, 당뇨, 그 다음에 흡연도 원인이 되고, 선천적인 원인 불명 또는 유전성 태내 감염 등에 의해서도 백내장이 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백내장의 경우에는 시신경이나 레티날 셀들이 손상받지 않기 때문에 렌즈 교체만으로도 시력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백내장이 있는 어린이들을 이렇게 렌즈만 교체해주면 시력을 회복해 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망막에 대한 얘기입니다. 망막은 가장 뒤쪽에 있는 시각세포가 위치하는 곳인데, 빛이 들어오게 되면 제일 뒤쪽에 있는 망막면에 시각 정보가 비치게 되고, 이를
여기 포토 리셉터라고 적혀 있는 로드 셀이나 콘 셀이 이를 받아들여서 정보를 처리하고, 그 아래쪽에 있는 호리존탈 셀, 바이폴러 셀, 아마크린 셀 등이 또는 갱글리온 셀들이 조도를 조정하거나 채도를 조정하거나 또는 억제해서 정보를 억제하거나 또는 정보를 증폭시키는 거나 이런 작업을 통해서 최종적인 시각 정보를 옵틱 너브를 통해 뇌로 전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레티나에 있는 로드셀이나 콘셀, 시각세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광색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오놉신이나 로놉신을 갖고 있고, 이를 통해서 시각 정보를 처리를 하고요. 그 위에 있는 바이폴러 셀, 갱글리온 셀, 호리존탈 셀, 아마크린 셀들은 중간에 이렇게 그물망 모양으로 정보들을 모디파이 하는데요. 호리존탈 셀, 바이폴러 셀, 아마크린 셀들의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호리존탈 셀은 시각 정보의 컨트라스트, 대비를 조절한다고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아마크린 셀은 시각 정보에서 일루미네이션, 즉 조도를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망막을 이렇게 옵살모스코프를 통해서 보게 되면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맹점은 말씀드렸듯이 시신경이나 혈관들이 들어오고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레티날 셀이 시각세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읽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맹점이라고 부르고, 황반, 즉 시각세포가 많이 몰려 있는 곳, 또는 망막 중심, 포비아라고 부르는 이 부위에는 원뿔세포가 많이 있습니다. 원뿔세포는 즉 컬러를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 주변에 막대세포가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컬러가 아닌 흑백 정보를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광색소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포토피그멘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로드셀에 대해서 먼저 보면, 로드셀에는 로놉신이라는 광색소가 있습니다. 로놉신은 빛의 정보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옵신과 그다음에 레티날로 분해가 되었다가 다시 재결합하는 이렇게 사이클을 돌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이클은 로놉신이 몇 초 피코세컨 만에 빛에 반응해서 분리가 되고, 분리되는 도중에 메트로놉신2라는 것이 트랜스듀션으로 변해서 이것이 시각세포에서 이렇게 CGMP 변환을 통해서 정보가 증폭이 되게 됩니다. 약 1000배 정도 증폭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빛의 정보는 반사가 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이런 정보의 증폭을 통해서 우리가 시각 정보를 읽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는 레티날과 옵신으로 분리되었던 것이 다시 재결합을 해서 로놉신으로 돌아오는 데 한 수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클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게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시각 정보라는 것은 다른 세포와 달리 과분극이, 빛의 정보가 들어오면 탈분극이 아니라 과분극을 통해서 어떠한 분비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트륨 전류가 감소하는 과분극 현상이 빛에 대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현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얘기를 다루도록 하고, 그 이외에 청각이나 후각에 대한 것도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